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무역 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어제 대전에서 탈선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내리면서 휘발유와 경유값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바우처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반중 외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인 제주와 남부지방이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수출 실적은 좋았지만 에너지 값이 가파르게 오른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 수지 적자 기록인 1997년에 9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달 적자 규모만 24억 7천만 달러.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그 결과 매달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원인입니다. 가스와 석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올랐고 그 결과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에너지 수입액만 무역 적자의 4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농산품 수입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무역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가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주름을 줄까 걱정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서울 수서행 SRT 열차 탈선 사고의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의 운항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복구 완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가 궤도 이탈 상태로 지나간 200m 구간에 대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장 인력 300여 명을 비롯해 기중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 차량은 대전 조차장 내 사용하지 않는 선로로 옮겨졌지만 선로를 정리하고 시험 운행을 거쳐 선로 정상 여부를 판단한 뒤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복구 완료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 방면 상행선의 경우 오늘 아침 9시를 전후로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방향의 하행선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승객 1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 새벽 2시 기준 고속열차 14편이 운행을 중단했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등 148편이 길게는 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또 고속열차 지연으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2개 노선의 막차를 1시간 19분 연장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 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철도 안전감독관 등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SRT 탈선 사고로 KTX 등의 열차가 지연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새벽 1시 넘어서 출발하는 등 지연 운행 여파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출발합니다. 원래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넘게 늦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열차 출발을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의 거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출발한 열차도 중간중간 정차를 반복했습니다. 고속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대기 변경되어 대응이 죄송합니다. 승객들은 도착 예정 시간조차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욕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섰어요. 그냥 선로에 섰고 시간도 알려주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좀 안 돼 있습니다. 서울행 열차 지연도 밤새 계속되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야 서울역에 도착하는 기차가 이어졌습니다. KTX 열차는 제 시간보다 약 2시간 40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울산역에서 출발했고요. KTX 탔는데 4시간 조금 더 지연되었어요. 전광판에 나오는 이런 지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실제 이제 운행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달랐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차에 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돼 집에 갈 길이 막막한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1시 반이라 대중교통이 다 끊겨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끊겨서 뭐 다른 친구 집에서 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젯밤 10시 50분 부산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서울행 마지막 열차는 지연을 거듭한 끝에 새벽 5시를 훌쩍 넘겨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교통편마저 찾기 쉽지 않았던 금요일 밤, 승객들은 밤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었죠. 어제가 그 인하율을 적용한 첫날이었는데요. 실제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주유하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행렬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아진 첫날, 이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80원 넘게 내려 어제만 해도 2,100원대였던 가격은 2,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5만 원 넣어도 가격이 안 되는데 아마 오늘 넣으면 조금 더 반 칸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 하루 리터당 각각 17원과 11원 낮아졌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다 보니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부터 가격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 주유소들은 아직 재고가 남아 있어 추가 인하까지는 2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다소 내렸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제가 운전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고 연비 운전하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는 어제부터 화물차 등 경유를 쓰는 생계형 업종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기준을 낮춰 지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소 하락세이지만 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계속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서부터 환급 또 바우처 지급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을 늘린 여당 국민의힘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를 넘는 자영 주유소는 재고 물량 때문에 아직 값을 내리지 않은 상황.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리터당 50원 정도에 불과한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37%인 최대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더 늘려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기름 많이 쓰는 상위 계층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15만 8천 원 혜택을 받는데 하위 10%에 돌아간 혜택은 15,000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토 중이고 유류세 환급은 국민의힘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형평을 맞추는 게 과제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이익을 법으로 환수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꼽으면서도 중국의 반발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의 가장 큰 의미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두곤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 같이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사가 안 풀린다고 현안과 미래사까지 묶어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도 언급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중단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추후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다 된 것 같다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 거란 해석에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 배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동맹에 참여했을 뿐 반중 외교는 아니라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귀국 영접에는 징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인사와 치솟는 물가 등 시급하고 복잡한 국내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밤에도 식지 않은 열기 때문에 뒤척인 분들도 계시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앞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잦은 비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추가로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찜통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이 25.1도, 포항 25.3도 등으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무더운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원주와 청주,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30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주장과 후보자들의 해명을 함께 들어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 사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고의로 정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회계 실무자의 착오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식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어수선한 틈을 노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권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닐 거라 감싸면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졌던 박순애 후보자. 이번엔 갑질 의혹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마치 개인 비서처럼 연구실 조교들에게 청소와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바닥 걸레지름들 했어야 됐고 쓰레기통 비웠고 그리고 약간 물건을 쓰시고 제자리에 두시는 분은 아니셔서 원래 있던 위치를 기억해서 어떤 물건 어디에 두고 사적 업무를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그만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위촉장들의 연도 직권 지기 같은 것들을 다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교수연구실은 연구원과 행정보조원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선임연구원은 따로 있었다며 갑질 의혹은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르면 주말 안에 큰 방향이 결정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 세대들이 세대 교체론을 앞세워서 잇따라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90년대생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 속에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힘빼기란 겁니다. 당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투표에선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전후에 입당한 이 의원 지지 성향의 권리당원들을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 압박도 커지는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97세대 의원들은 연일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나서 성찰하고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지도부 총사퇴 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불출마론에 힘을 실으며 자신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다수인 만큼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후보 간 단일화 등을 통해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반명연대가 형성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코로나19의 검사에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이 확충됩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재유행의 가능성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코로나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이 10,000곳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6,200여 곳만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더라도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호흡기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구분돼 있던 코로나19 병의원의 명칭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병상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28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2,300여 명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한 주 전 하루 평균 확진자보다 930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로 올라서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산세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금 걱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있을 재유행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겠고요.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확산에 맞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장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원숭이 두창 감염 건수가 유럽에서 2주 만에 3배로 급증했다며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급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서로 조율하에 긴급 조처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 가운데 90%가 유럽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확진 사례는 31개 나라에서 4,5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의 횡재세, 고물가 속 정유사들만 높은 이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미 영국은 횡재세 부과를 시작했고 또 기름값 때문에 골치가 아픈 미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말라며 영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인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합니다. BP나 쉘 같은 석유 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 명목으로 거둘 돈은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와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석유 회사를 비판한 미국도 초과 이익의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재세 논의를 시작한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 급등세 속에 비싼 가격을 등에 업은 정유사 등 대기업만 호황을 누린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횡재세 같은 것들을 거두어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경우라면 급등한 유가만큼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사는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이 이익이 일시적으로 크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정유 4개사는 정제 차익이 줄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득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세금에 대한 제도보다는 정유사는 본연의 그 업무인 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미래의 에너지 기술 개발 이쪽에 R&D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통으로 촉발된 횡재세 부과 논의는 고통 분담과 공정한 시장 기능 유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말고도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줄인 세금이 또 있습니다. 커피, 생두를 수입할 때 걷던 부가가치세인데요.
밥값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이 커피값, 과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째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고 있는 개인 카페입니다. 계속 오르던 원두 가격이 2달 전 20%나 또 오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이 커졌습니다. 저희도 마이너스나 장부나 이렇게 적어다 보면은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올리지 않으면 100원, 200원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부가 가공하지 않은 커피, 생두에 부가세 10%를 면제했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두 가격이 6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부터 원자재 값이 지금 딱 3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가 10%가 빠지는 거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는 정말 미비하다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원두가 커피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커피값이 4,000원일 때 부가세 면제로 인하할 수 있는 폭은 80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컵과 홀더 등 부자재 가격도 올랐으니 커피값을 내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그라인더와 커피 머신, 냉장고는 쉬는 날에도 24시간 켜놔야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어서 업주들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스타벅스 등은 가공된 원두를 수입해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지도 않고 직접 생두를 들여오는 곳도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이 꾸준하게 있었고 가격에 측정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부가세 혜택이 가격 이하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정부는 원두 업체와 카페에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라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대형 빌딩이 흔들리면서 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4시간 동안 건물이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안전진단 결과 붕괴 등의 위험 징후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물 옥상에 있던 대형 냉각 설비가 파손되면서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층짜리 빌딩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지고 경찰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대형 건물의 중간층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실내에 있는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고 목소리 자체가 조금 다급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건물 안에 있던 입주민과 손님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기와 가스까지 차단했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급하게 대피하다 조리기구 불 끄는 걸 깜빡해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봉쇄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당국은 옥상에 있던 구조물을 진동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형 냉각팬 9기가 옥상에 설치돼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날개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개의 쿨링타워의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기하고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칭으로 돌아가는 날개 중 하나가 부러지자 작동이 불안정해졌고 그것이 진동을 낳았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이렇게 균열이 갔을 경우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 이 선풍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고속 회전에 의해서 이게 그 흔들림이 발생을 했고 당국은 일단 추가 위험 징후가 없다는 구조안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4시간 만에 건물 출입을 재개시켰습니다. 정확한 진동 원인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도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주말답게 긴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방 쪽 정체는 오전 11시 무렵에 절정을 보일 테니까요. 아침 일찍이나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는 걸 추천합니다. 한편 오늘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한데 그 가운데 중부내륙선 창원 쪽 여주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 정체가 이어집니다. 2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다행히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아서 경부선 양재 일대마저도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가장 밀리는 시간대가 되면 안성과 북천안 주변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비봉과 발안 중심으로 주로 경기권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 초월일 때는 교통량이 많아 주춤합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찜통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에 대구의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가 35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앞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에 잦은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찜통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현재 기온은 강릉과 포항, 청주가 25도를 웃돌면서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이 33도, 대구 36도, 여수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수출 실적은 좋았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가파르게 오른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 수지 적자 기록인 1997년에 9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달 적자 규모만 24억 7천만 달러.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그 결과 매달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원인입니다. 가스와 석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올랐고 그 결과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에너지 수입액만 무역 적자의 4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농산품 수입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무역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가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주름을 줄까 걱정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서울 수서행 SRT 열차 탈선 사고의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복구 완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가 궤도 이탈 상태로 지나간 200m 구간에 대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장 인력 300여 명을 비롯해 기중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 차량은 대전 조차장 내 사용하지 않는 선로로 옮겨졌지만 선로를 정리하고 시험 운행을 거쳐 선로 정상 여부를 판단한 뒤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는 정확한 복구 완료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 방면 상행선의 경우 오늘 아침 9시를 전후로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방향의 하행선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승객 1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 새벽 2시 기준 고속열차 14편이 운행을 중단했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등 148편이 길게는 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또 고속열차 지연으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2개 노선의 막차를 1시간 19분 연장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 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철도 안전감독관 등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가 그 인하율을 적용한 첫날이었는데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소폭 하락했고 상승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주유하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행렬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아진 첫날, 이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80원 넘게 내려 어제만 해도 2,100원대였던 가격은 2,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5만 원 넣어도 가격이 안 되는데 아마 오늘 넣으면 조금 더 반 칸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 하루 리터당 각각 17원과 11원 낮아졌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다 보니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부터 가격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 주유소들은 아직 재고가 남아 있어 추가 인하까지는 2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다소 내렸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제가 운전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고 연비 운전하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는 어제부터 화물차 등 경유를 쓰는 생계형 업종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기준을 낮춰 지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소 하락세이지만 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계속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의 일국 양제를 계속 유지하고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실천할 것이라며 서방 국가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했고 미국도 자치권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과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이 함께 열린 홍콩 컨벤션 센터. 5년 만에 다시 홍콩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년 동안 홍콩의 일국 양제는 국가와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공인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중앙의 전면적인 통치 아래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이뤘다며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也得到国际社会普遍赞同，没有任何理由改变，必须长期坚持。 특히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실천하겠다며 홍콩의 중국화에 가속도를 암시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홍콩이 번영하고 있다는 중국과 달리 서방은 일국 양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일국 양제의 약속을 어겼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Doing all we can to hold China to its commitments so that Hong Kong is once again run by the people of Hong Kong for the people.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이 침식됐다고 비판했고 페니 윙 호주 외무장관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0분 남짓 열린 연설에서 일국 양제를 20차례 반복했습니다. 핵심 이익인 홍콩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 이번엔 도쿄전력이 지난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우럭을 잡은 위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취수구 앞.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잡은 쥐노래미 등 다른 물고기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의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5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注入した分と回収した分の収支は合わないわけですね。地下水がですねのコントロールがきちんと今できていない。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주변 토양을 얼리는 식으로 지하수 유입 등을 차단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불능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それ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アルプス汚染水の海洋投棄だって管理した形で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結局はなってしまいます。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여전하지만 도쿄전력은 내년 봄 해양 방류를 목표로 설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느닷없는 주장에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코로나마저 남쪽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는 강원도 금강군입니다. 남쪽 강원도 양구, 인제군과 가까운 남북 최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은 4월 초 군인과 유치원생이 병영과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해 최초 발병자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풍선에 매달려 날아온 물건을 각성 있게 대하라는 비상 지시도 내렸습니다. 사실상 남측의 대북 전단을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데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북한은 2년 전에도 코로나 사태를 공화국 붕괴를 위한 적들의 바이러스 전파 책동으로 규정해 외부로 책임을 돌린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4월 열병식 등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들이 급속 전파의 원인으로 의심되지만 북한은 전국적인 전파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던 대북 전단 문제를 다시 꺼내든 데 주목했습니다. 대적 행동의 빌미, 명분 이런 것을 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리선권을 중심으로 한 당 통일전선부가 교체되자마자 바로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내부 통치에도 적절하게 좀 활용하겠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난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이 민심을 다잡기 위해 대남 강경책을 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산을 비롯해 충남 지역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그리고 공무원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쓸려온 흙더미가 농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물에 잠겨 재배 농민은 애지중지 키워온 버섯과 고추를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냥 다 버려야죠. 어쩔 수가 없지요. 그건 뭐. 종균이 죽은데 그거 아무리 저기 버섯 나오게 기다려도 소용없잖아요. 낮 기온 31.5도의 무더위 속에서 40여 명의 군장병들이 농가 배수로에 가득 들어찬 흙을 삽으로 퍼냅니다. 농민 혼자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복구 작업이었지만 주변 농민들까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차츰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인근의 과수원에는 농민 부부가 떨어진 과일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버려야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에 강풍까지 불면서 한창 자라야 할 배열매 6,000개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고인 빗물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쓸만한 가재도구를 골라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도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장판을 걷어내고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차곡차곡 자루에 담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선 이재민 23명이 발생했고 농경지 2,100헥타르와 양식어류 44톤이 물에 잠기고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지역 2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복구를 마쳤습니다.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수해 지역엔 주말에도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전남 화순의 한 마을에서 공사업체가 장비를 옮기기 위해 수십 년 된 벚나무 가로수를 가지치기 했는데요. 이를 본 주민들은 산림훼손이라고 항의했고 공사업체는 군청의 허가를 받은 가지치기라고 맞서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거칠게 잘려나간 벚나무 가지. 잘린 단면마다 나무 수액이 흘러나오는데도 약품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안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나무는 금세 썩기 마련입니다. 가지치기를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가지치기인가 이게? 마을 입구에서 근처 사찰까지 3km 구간에는 벚나무 수백 그루가 우거져 올해 초까지 화려한 벚꽃길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풍력발전 공사를 하면서 벚나무가 훼손됐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해도에도 넘은 거예요. 그 아름드리 좋은 이 벚꽃 터널을 조그만 이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력발전 공사업체가 길이 6m가 넘는 발전기 장비를 옮기는데 방해가 된다며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업체 측은 화순군의 허가를 받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치기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무가 더 쓸려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무 손상이 더 크거든요. 화순군은 갈등이 불거지자 나무가 폐사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개발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업체 측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약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잘려나간 나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산림훼손 등으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남해 멸치잡이 선단들이 석 달의 금어기를 마치고 어제 첫 조업에 나섰지만 멸치가 잡히질 않아서 1시간 만에 조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어서 올해도 어획량 감소에다 기름값까지 올라서 삼중고를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어기가 풀린 첫날 쌍끌이 그물배 2척이 길이 1km의 그물을 양쪽으로 펼쳐 멸치잡이에 나섭니다. 1시간쯤 뒤 걷어올린 그물에는 팔지도 못하는 달고기와 청어만 가득합니다. 멸치는 잡히자마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 가공 운반선으로 옮겨져 바로 삶아집니다. 하지만 삶을 멸치조차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있는 멸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멸치 선단은 멸치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허탕을 치는 날은 인건비와 유류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남습니다. 어근도 없지, 기름값도 비싸지, 아니면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돌아다녀봐야 기름값도 안 되고 가네. 멸치잡이배 10여 척들이 일찌감치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유입니다. 1년여 전 200리터짜리 드럼 한 통에 10만 9천 원대였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라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게 이득이 됩니다. 5척을 보유한 멸치 선단마다 한 달 유류비로 1억 원을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고수온으로 멸치 어획량이 20%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의 위판 가격 하락까지 겪었던 어민들은 올해 기름값까지 올라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저희 선단 전체가 저희 조합원 전체들이 또 출하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조업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남과 전남의 멸치 선단은 3년 전 73곳에서 23곳이 폐업해 50곳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머물 곳을 잃어가던 멸종위기종 쇠제비 갈매기가 다시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식지 복원으로 올해 개체 수가 최대로 늘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한 모래섬. 2마리의 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른 한쪽에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가 걸음을 뗍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춰가던 멸종위기 관심 대상종인 쇠제비 갈매기 550마리가 올해 4월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때 쇠제비 갈매기 70%가 낙동강 하구를 찾아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천 마리에 가까웠던 개체수는 2010년대 들어 30마리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요등과 같은 모래섬에 쓰레기가 밀려와 서식지가 망가지고 갈대 군락 등이 자리 잡아 모래 언덕에 둥지를 틀 곳이 사라지자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든 겁니다. 부산시가 서식지 복원에 나선 건 2018년. 새 모형을 설치해 철새를 유인하고 모래 언덕을 쌓아 둥지를 틀 수 있게 하자 개체수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래섬은 쇠제비 갈매기의 주요 서식처인데요.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쇠제비 갈매기의 특성상 앞으로 이곳을 찾는 개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쇠제비 갈매기가 환경에 민감한 만큼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요등이나 또는 신자도 모래톱 자체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나 관리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 분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은 쇠제비 갈매기의 귀환이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이죠.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대표가 아마추어 팀과 친선 경기를 펼치며 팀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들과 행운의 경기를 하게 된 동호인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손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굵은 장맛비를 뚫고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 강원FC 이영표 대표가 등장합니다. 오늘 골 넣으시는 분 9시 뉴스에 나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멤버 이영표와 맞붙은 50대 청춘들의 모임 남춘천FC 동호인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FC 춘천 동호인 축구대 우승했잖아요. 네. 해보니까 왜 우승했는지 알 것 같네요. 조직력이 너무 좋아요. 아직 실력이 주전이 안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아직 주전 안 나온 거예요? 네. 하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이영표 대표의 현란한 헛다리 짚기에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허탈함이 커집니다. 제가 전담 마크맨으로 붙어 있었는데 저를 돌아뛰는 거 킬패스를 2-3개를 넣어주셨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시간 동안 빗속에서 몸을 부대낀 남춘천FC와 강원FC 구단 직원들은 추억 한아름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선두 울산현대의 홍명보 감독도 바쁜 시간을 쪼개 지역 동호인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타들이 헌신적인 지역 밀착형 마케팅으로 K리그 저변 확대에 귀중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롯데전에서 박혜민 선수의 결승타에 힘입어서 롯데를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며 시즌 22세이브째를 올렸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1회 초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다이빙 캐치 1루 정확한 송구가 그리고 들어갑니다. 유격수 오지환입니다. 바깥쪽 툭 갖다 맞췄습니다. 좌익수 옆으로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1루에 떴는 주자는 3루를 돌았습니다. 0대0의 균형을 LG 트윈스가 먼저 깨트립니다. 문보경의 1타점 적시타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은 이대호가 들어서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처리하지 못합니다.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롯데자이언츠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우익수 펜스 앞에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업 홈까지 점수 1대1입니다. 타석은 이제 박혜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투수역 빠져나갑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1대1의 길었던 균형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2대1로 앞서 나가는 LG 트윈스. LG 트윈스 마무리 고우석이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깥쪽 삼진 아웃. 정복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안치홍 3구째. 변하고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LG 트윈스가 2대1 한 점 차 승리를 거둡니다.
도심지에서 벌을 키우는 양봉과 발달 장애인의 자립 문제. 이 두 가지는 언뜻 잘 연결짓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 사회적 기업이 도시 안에서 벌들과 공생하며 더 나아가서 도시 양봉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서다운 촬영 기자가 찾아보았습니다. 칠월 1일에 입사했어요. 말벌들이 꾸벌을 잡아먹을까봐 마블을 잡고 다니고 있어요. 꾸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저는 24살이고 장은석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드려요. 고마워 회사나 얘기해요. 재밌을 것 같고 커피도 잘 내려서 손님들 서빙해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치료실에서 만났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 아이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편인데요. 되게 즐거워해요.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뭔가 안 된다,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꿀벌들이 결국은 지구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돼서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삶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청년이 그렇게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웃처럼 마을에서 함께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더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말인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강릉과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가겠고요. 이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잦은 비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무역 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어제 대전에서 탈선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내려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바우처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반중 외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엔 제주와 남부지방이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수출 실적은 좋았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 수지 적자 기록인 1997년에 9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달 적자 규모만 24억 7천만 달러.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그 결과 매달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원인입니다. 가스와 석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올랐고 그 결과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에너지 수입액만 무역 적자의 4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농산품 수입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무역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가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주름을 줄까 걱정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서울 수서행 SRT 열차 탈선 사고의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이 모두 끝난 어젯밤 11시부터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복구 완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가 궤도 이탈 상태로 지나간 200m 구간에 대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장 인력 300여 명을 비롯해 가중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 차량은 대전 조차장 내 사용하지 않는 선로로 옮겨졌지만 선로를 정리하고 시험 운행을 거쳐 선로 정상 여부를 판단한 뒤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는 정확한 복구 완료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 방면 상행선의 경우 오늘 아침 9시를 전후로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방향의 하행선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승객 1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 새벽 2시 기준 고속열차 14편이 운행을 중단했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등 148편이 길게는 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또 고속열차 지연으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2개 노선의 막차를 1시간 19분 연장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 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철도 안전감독관 등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제 SRT 탈선 사고로 KTX 등의 열차가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새벽 1시 넘어서 출발을 하는 등 지연 운행 여파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출발합니다. 원래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넘게 늦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열차 출발을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의 거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출발한 열차도 중간중간 정차를 반복했습니다. 고속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대기 변경되어 도행 죄송합니다. 승객들은 도착 예정 시간조차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욕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섰어요. 네, 선로에 섰고 시간도 알려주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좀 안 돼 있습니다. 서울행 열차 지연도 밤새 계속되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야 서울역에 도착하는 기차가 이어졌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출발했고요. KTX 탔는데 4시간 조금 더 지연되었어요. 전광판에 나오는 이런 지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실제 이제 운행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달랐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차에 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돼 집에 갈 길이 막막한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1시 반이라 대중교통이 다 끊겨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끊겨서 뭐 다른 친구 집에서 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젯밤 10시 50분 부산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서울행 마지막 열차는 지연을 거듭한 끝에 새벽 5시를 훌쩍 넘겨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교통편마저 찾기 쉽지 않았던 금요일 밤, 승객들은 밤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었죠. 어제가 그 인하율을 적용한 첫날이었는데요. 실제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주유하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행렬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아진 첫날, 이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80원 넘게 내려 어제만 해도 2,100원대였던 가격은 2,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5만 원 넣어도 가격이 안 되는데 아마 오늘 넣으면 조금 더 반칸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 하루 리터당 각각 17원과 11원 낮아졌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다 보니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부터 가격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 주유소들은 아직 재고가 남아있어 추가 인하까지는 2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다소 내렸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제가 운전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고 연비 운전하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는 어제부터 화물차 등 경유를 쓰는 생계형 업종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기준을 낮춰 지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소 하락세이지만 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계속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치솟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서부터 환급 또 바우처 지급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을 늘린 여당 국민의힘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를 넘는 자영 주유소는 재고 물량 때문에 아직 값을 내리지 않은 상황.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리터당 50원 정도에 불과한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37%인 최대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더 늘려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기름 많이 쓰는 상위 계층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15만 8천 원 혜택을 받는데 하위 10%에 돌아간 혜택은 15,000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토 중이고 유류세 환급은 국민의힘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형평을 맞추는 게 과제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이익을 법으로 환수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꼽으면서도 중국의 반발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의 가장 큰 의미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두곤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 같이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사가 안 풀린다고 현안과 미래사까지 묶어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도 언급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중단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추후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다 된 것 같다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 거란 해석에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 배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동맹에 참여했을 뿐 반중 외교는 아니라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귀국 영접에는 징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인사와 치솟는 물가 등 시급하고 복잡한 국내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정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주장과 후보자의 해명을 함께 들어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 사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고의로 정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회계 실무자의 착오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식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어수선한 틈을 노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권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닐 거라 감싸면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졌던 박순애 후보자. 이번엔 갑질 의혹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마치 개인 비서처럼 연구실 조교들에게 청소와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바닥 걸레지름들 했어야 됐고 쓰레기통 비웠고 그리고 약간 물건을 쓰시고 제자리에 두시는 분은 아니셔서 원래 있던 위치를 기억해서 어떤 물건 어디에 두고. 사적 업무를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그만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위촉장들의 연도 직함 지기 같은 것들을 다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교수연구실은 연구원과 행정보조원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선임연구원은 따로 있었다며 갑질 의혹은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르면 주말 안에 큰 방향이 결정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들이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며 잇따라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생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 속에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힘빼기란 겁니다. 당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투표에선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전후에 입당한 이 의원 지지 성향의 권리당원들을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 압박도 커지는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97세대 의원들은 연일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나서 성찰하고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지도부 총사퇴 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불출마론에 힘을 실으며 자신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다수인 만큼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후보 간 단일화 등을 통해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반명연대가 형성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코로나19의 검사에서 처방까지 모두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진료기관이 확충됩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며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코로나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10,000곳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6,200여 곳만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더라도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호흡기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구분돼 있던 코로나19 병의원의 명칭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병상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28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2,300여 명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한 주 전 하루 평균 확진자보다 930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로 올라서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산세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금 걱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있을 재유행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겠고요.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확산에 맞서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장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가 유럽에서 2주 만에 3배로 급증했다며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급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서로 조율하에 긴급 조처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 가운데 90%는 유럽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확진 사례는 31개 나라 4,500건에 이릅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의 횡재세. 이 고물가 속 정유사들만 높은 이익을 올린다는 지적 속에 이미 영국은 이 횡재세 부과를 시작했고 또 기름값 때문에 골치가 아픈 미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권에서 거론두기 시작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말라며 영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인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합니다. BP나 쉘 같은 석유 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 명목으로 거둘 돈은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와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석유 회사를 비판한 미국도 초과 이익의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재세 논의를 시작한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 급등세 속에 비싼 가격을 등에 업은 정유사 등 대기업만 호황을 누린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횡재세 같은 것들을 거두어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경우라면 급등한 유가만큼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사는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이 이익이 일시적으로 크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정유 4개사는 정제 차익이 줄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득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세금에 대한 제도보다는 정유사는 본연의 그 업무인 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미래의 에너지 기술 개발 이쪽에 R&D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통으로 촉발된 횡재세 부과 논의는 고통 분담과 공정한 시장 기능 유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말고도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줄인 세금이 또 있습니다. 커피, 생두를 수입할 때 걷던 부가가치세인데요. 바깥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커피값, 과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째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고 있는 개인 카페입니다. 계속 오르던 원두 가격이 2달 전 20%나 또 오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이 커졌습니다. 저희도 마이너스나 장부나 이렇게 적어다 보면은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올리지 않으면 100원, 200원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부가 가공하지 않은 커피, 생두에 부가세 10%를 면제했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두 가격이 6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부터 원자재 값이 지금 딱 3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가 10%가 빠지는 거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는 정말 미비하다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원두가 커피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커피값이 4,000원일 때 부가세 면제로 인하할 수 있는 폭은 80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컵과 홀더 등 부자재 가격도 올랐으니 커피값을 내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그라인더와 커피 머신, 냉장고는 쉬는 날에도 24시간 켜놔야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어서 업주들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스타벅스 등은 가공된 원두를 수입해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지도 않고 직접 생두를 들여오는 곳도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이 꾸준하게 있었고 가격에 측정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부가세 혜택이 가격 인하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정부는 원두 업체와 카페에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라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대형 빌딩이 흔들리면서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4시간 동안 건물이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안전진단 결과 붕괴 등의 위험 징후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물 옥상에 있던 대형 냉각 설비가 파손되면서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층짜리 빌딩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지고 경찰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대형 건물의 중간층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실내에 있는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고 목소리 자체가 조금 다급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건물 안에 있던 입주민과 손님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기와 가스까지 차단했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급하게 대피하다 조리기구 불 끄는 걸 깜빡해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봉쇄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당국은 옥상에 있던 구조물을 진동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형 냉각팬 9기가 옥상에 설치돼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날개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개의 쿨링타워의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기하고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칭으로 돌아가는 날개 중 하나가 부러지자 작동이 불안정해졌고 그것이 진동을 낳았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이렇게 균열이 갔을 경우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 이 선풍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고속 회전에 의해서 이게 그 흔들림이 발생을 했고 당국은 일단 추가 위험 징후가 없다는 구조안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4시간 만에 건물 출입을 재개시켰습니다. 정확한 진동 원인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들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올 초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지고 또 지방의회 권한도 강화된 만큼 보다 큰 책임감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취임식 대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호우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길에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주민조례 청구는 불과 24건, 제도 시행 이후부터 따져봐도 연평균 1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의회 중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느냐. 지자체 간 공동협력 모델인 특별지자체의 성공 여부도 관건입니다. 이미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됐고 경기 남부, 충청권 등도 설립을 추진 중인데 제 역할을 하려면 목적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도입 등으로 권한은 커졌지만 1년에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는 기초의원이 25%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48.7%까지 떨어진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문제입니다.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자체가 4분의 1을 넘습니다.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냥 사업을 이양을 시키면서 예산도 내려보내주는 형태로. 또한 현재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조정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푹푹 찌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의 대구의 기온은 무려 36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가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오겠고 이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곳곳에 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 만큼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강릉의 기온이 26.2도 가리키고 있고요. 포항과 청주도 26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33도, 청주 34도, 창원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에 침수만큼이나 걱정되는 재해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평소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정해놓고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난 곳들이 오히려 뜻하지 않은 산사태와 인명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풀 한가운데를 긁어낸 듯 시뻘건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목조 건물은 원래 2동짜리였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갔을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던 날 펜션 한 동은 산사태에 쓸려 나갔습니다. 머물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 산허리를 깎아 길을 냈던 게 화를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중턱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냈어요. 한 2, 3m를 잘랐거든요. 도로 만들기 위해서. 흙이 중간에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이 일대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참사가 났던 곳은 또 있습니다. 이 공장도 갑자기 쏟아지는 토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산사태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10걸음이면 올라갈 정도로 낮은 언덕이지만 폭우로 흙더미가 무너졌고 3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은 매우 낮음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흙을 막아줄 옹벽부터가 부실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장소 가운데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공사, 산지개간 등으로 지형이 인위적으로 바뀐 곳이었는데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없었던 셈입니다.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하는데 취약지역은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비가 많이 오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을 깎아내고 무언가를 짓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도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난립하고 있는데요. 절개지에 이루어지는 공사, 인근 주민들에게는 비가 올 때마다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집 마당으로 들이칩니다. 비만 오면 자꾸 토사가 쏟아지는데 바로 위에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입니다. 불안하죠. 밤마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CCTV가 있어가지고 토사물 내려오면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100m 위 공사장에 가봤더니 30~40도였던 경사면을 수직에 가깝게 깎아놨습니다. 집 들어설 곳 주변으로 옹벽을 세웠지만 그 옆으로 흘러내리는 흙까지 막아주진 못합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물길이 패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지만 공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엔 방수포라도 덮어놓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지금 깎아낸 거 아니에요, 표면을요. 네네. 그럼 여기다가 나가지 않도록 우기철을 대비해서 비늘막을 해가지고 흙이 더 이상 침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공사가 시작된 뒤로는 사실상 손을 놓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 돌아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세부로 제보나 어떤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은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전원주택이 늘고 있는 경기도 양평. 집을 지으려고 민가 뒷산을 가파르게 깎았는데 장마철 주민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그저께 했어. 그 전날에도 여기가 시뻘건 물이 막 내려갔지 이제. 도심 집값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교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런 일은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하고 안락한 집들이지만 그 아래 절개지에는 계속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산 등 충남 지역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쓸려온 흙더미가 농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물에 잠겨 재배 농민은 애지중지 키워온 버섯과 고추를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냥 다 버려야죠. 어쩔 수가 없지요. 그건 종균이 죽은데 그거 아무리 버섯 나오기 기다려도 소용없잖아요. 낮 기온 31.5도의 무더위 속에서
40여 명의 군장병들이 농가 배수로에 가득 들어찬 흙을 삽으로 퍼냅니다. 농민 혼자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복구 작업이었지만 주변 농민들까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차츰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인근의 과수원에는 농민 부부가 떨어진 과일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버려야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에 강풍까지 불면서 한창 자라야 할 배열매 6,000개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고인 빗물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쓸만한 가재도구를 골라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도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장판을 걷어내고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차곡차곡 자루에 담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선 이재민 23명이 발생했고 농경지 2,100헥타르와 양식어류 44톤이 물에 잠기고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지역 2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복구를 마쳤습니다.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수해 지역엔 주말에도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의 일국 양제를 계속 유지하고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실천할 것이라며 서방 국가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미국도 자치권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과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이 함께 열린 홍콩 컨벤션 센터. 5년 만에 다시 홍콩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년 동안 홍콩의 일국 양제는 국가와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공인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중앙의 전면적인 통치 아래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이뤘다며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也得到国际社会普遍赞同，没有任何理由改变，必须长期坚持。 특히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실천하겠다며 홍콩의 중국화에 가속도를 암시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홍콩이 번영하고 있다는 중국과 달리 서방은 일국 양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일국 양제의 약속을 어겼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Doing all we can to hold China to its commitments so that Hong Kong is once again run by the people of Hong Kong for the people.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이 침식됐다고 비판했고 페니 윙 호주 외무장관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0분 남짓 열린 연설에서 일국 양제를 20차례 반복했습니다. 핵심이 이긴 홍콩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KBS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 이번엔 도쿄전력이 지난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우럭을 잡은 위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취수구 앞.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잡은 쥐노래미 등 다른 물고기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의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5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注入した分と回収した分の収支は合わないわけですね。地下水がですねのコントロールがきちんと今できていない。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주변 토양을 얼리는 식으로 지하수 유입 등을 차단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불능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それ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アルプス汚染水の海洋投棄だって管理した形で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結局はなってしまいます。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여전하지만 도쿄전력은 내년 봄 해양 방류를 목표로 설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멸종 위기 중인 쇠제비 갈매기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머물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크게 줄었던 이 여름 철새가 다시 낙동강 하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복원되면서 올해 개체수도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한 모래섬. 2마리의 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른 한쪽에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가 걸음을 뗍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춰가던 멸종위기 관심 대상종인 쇠제비 갈매기 550마리가 올해 4월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때 쇠제비 갈매기 70%가 낙동강 하구를 찾아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천 마리에 가까웠던 개체수는 2010년대 들어 30마리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요등과 같은 모래섬에 쓰레기가 밀려와 서식지가 망가지고 갈대 군락 등이 자리 잡아 모래 언덕에 둥지를 틀 곳이 사라지자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든 겁니다. 부산시가 서식지 복원에 나선 건 2018년. 새 모형을 설치해 철새를 유인하고 모래 언덕을 쌓아 둥지를 틀 수 있게 하자 개체수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래섬은 쇠제비 갈매기의 주요 서식처인데요.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쇠제비 갈매기의 특성상 앞으로 이곳을 찾는 개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쇠제비 갈매기가 환경에 민감한 만큼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요등이나 또는 신자도 모래톱 자체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나 관리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 분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은 쇠제비 갈매기의 귀환이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휴일에 맞춰 장마도 함께 쉬어갑니다. 다만 찜통더위가 예상되면서 피서차들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전 11시 무렵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체를 피하려면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는 걸 추천합니다. 한편 시원한 동해로 떠나는 차들이 많은데요. 그중 서울 양양선이 가장 어렵습니다. 양양 쪽으로 강일과 남양주 요금소 사이, 또 화도와 서종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서용인 분기점과 양지터널 사이 정체인데 용인 일대 이렇게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방 철저히 살피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꾸준히 초월 일대에서만 2km 구간 주춤하고 있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과 서해대교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집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네? 그럼 왕복이면 7,000원? 얼마 전 개통한 신분당선 강남 신사 구간.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덕분에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기러들의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대중교통비가 왕복 7,000원이라니 너무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신분당 레알 시간을 돈으로 사는 느낌. 신분당선 완전 비싸네. 마치 일본 지하철 타는 느낌. 대부분의 수도권 지하철은 기본 요금 1,250원에 일정 거리를 넘어가면 추가로 요금이 붙는데요. 예를 들어 5호선 끝과 끝인 경기도 하남에서 서울 강서구까지는 기본 요금 1,250원에 거리 초과 5인 800원이 더 붙어서 편도 2,050원, 왕복이면 4,1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신분당선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정 구간마다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요. 신사에서 강남, 강남에서 정자, 그리고 정자에서 광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달라서 추가 요금도 구간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분당선의 끝과 끝인 광주에서 신사까지 이동하면 총 요금은 7,3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 20일을 출퇴근한다고 치면 매달 무려 14만 6천 원의 교통비가 드는 거죠. 끝에서 끝까지 가더라도 8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5호선에 비하면 신분당선은 교통비가 거의 2배나 드는 겁니다. 이처럼 신분당선이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갖고 다른 노선에 비해 요금이 비싼 건 바로 수익형 민자 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의 돈을 들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철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유권을 국가한테 주는 거죠. 대신에 운영권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설과 운영은 민간업자가 맡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 운영권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대가 없이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그 전에 최대한 투자한 금액만큼 이익을 내야만 하는 거죠.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운임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 수도권 요금 체계와는 좀 다른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민자철도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정부에서 다 알아서 만들면 안 되나?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충당을 하는 목적. 두 번째는 그 민간 부분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자철도라고 해서 항상 운임이 비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9호선 일부 구간과 공항철도, 신림선 등도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추가 운임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노선마다 이용 수요가 다르고 또 민간업체가 투자한 금액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분당선이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이제 많이 미달했고 무임승차라든지 광역 버스 노선과의 경쟁 부분 때문에 적자 부분이 계속 쌓이다가 보니까 이제 운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사 입장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 걸까요? BTO라는 게 말씀대로 소유권도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가 승인을 안 해줬으면은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줄 의무는 있고 아직까지 요금 인하 관련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 소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편 신분당선은 신사역을 지나 용산역까지 노선이 더 연장될 예정인데요. 현재 강남 신사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새서울철도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까지 모든 구간이 완공되고 나면 해당 구간의 별도 운임이 아예 새롭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요금은 수요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신분당선 요금. 말 그대로 대중교통인 만큼 대중들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무려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또 일부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오겠고 이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